예,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짜가 제가 아까 15일이라고 그런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15일이 아니죠.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이죠. 제가 정신이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금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나란히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169석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6석 협조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을 채택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을 채택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랑 또 회동을 가지기도 하면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랑 회동을 갖고요.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3월이 아니라 4월 중순은 돼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법안은 역시 정의당이 자체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이 오히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손을 선뜻 잡지 않는 배경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몸값 올리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분석.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구제 개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 변화고 또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단 이게 선거제 이 개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가지고는 그것을 유불리를 얘기하기 좀 힘든 좀 더 이 지지율이다. 다시 말해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정의당의 지지율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이 뒤통수 맞은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호흡을 했다가 예전에도 그 선거제 개편 그 위성정당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명의 이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비서관들이 그만두면서 이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버전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데 일단 사퇴를 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미국의 국빈 방문 여러분들은 국빈 방문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국빈 방문의 대상은 한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건데 이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 국가안보실장이 사퇴를 하고 이미 어제 실무진에 속하는 비서진이 두 명이 또 사퇴가 표면적으로 사퇴입니다. 경질이 아닙니다. 사퇴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게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장 사퇴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성환 실장 자체도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거는 조금 속내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굉장히 큰 잘못이 없을 텐데 이렇게 그 미국의 국빈반문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총체적으로 바꾼다? 이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다라는 추론을 그게 합리적 추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제 선거제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정의당이 예전에 뒤통수도 맞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지율이 그때 뚝 떨어졌어요. 네? 그 민주당하고 호흡을 맞출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만일 이번에 선거제 개편도 좋지만 일단은 지지율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번에 또 호흡 같이다가 지지율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선거제 개편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이게 뭐 자신들에게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정의당이 명분을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몸값 올리기에 앞서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세평도 있었고 그렇죠.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것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과 발을 맞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야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내일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서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대상은 민주당안, 정의당안, 기본소득당안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쌍특검의 또 한 축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여기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동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상정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단지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이제 정치적으로 특검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다 이런 의미도 물론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정책 상대방을 자신이 만드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프레임 측면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너무 복잡해요. 이게 프레임이라든지 뭐 이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50억 클럽 특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50억이나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갖다 내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도 좀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진실을 밝히려는 민주당의 의지도 뭐 있겠지만 만약 프레임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이게 프레임치고는 좀 복잡하다. 프레임은 단순해야 된다. 프레임 소진 단순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예, 이 여당과 대통령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민주당도 꽤나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했던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여야 간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44명 명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9월 퇴임을 앞둔 시점이라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7일에 대표 발의했고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구성된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여기에 추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요.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외 법원 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으로 구성을 했고요. 죄송한데 요건 꼭 들어가요. 이 학식과 덕망.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이제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되고 의결할 때는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최기상 의원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할 점도 우려된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헌법재판 전문가인 김광재 변호사가 오늘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우선 헌법 제104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면 부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을 인사를 지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한 견제와 균형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 뭐 그 민주당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라고 아까 그러셨죠? 책임을 나눠 갖는다. 그러면은 좀 진작에 책임을 나눠 갖는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기에 왜 이걸 들고 나왔는가를 좀 묻고 싶다는 거죠.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기회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대통령이 바뀌고 김명주 대법원장 퇴임을 이미 얼마 안 남으니까 이걸 지금 나오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면 좀 일찍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권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시기적인 문제가 저는 좀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려서 진보 우위 구도를 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뭐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라며요. 이거 제안하신 분이. 네네. 그 말이 믿어야죠. 네. 일단은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일단 104조 1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104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4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라는 것이 이런 거를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입법 사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개헌 사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근데 이거 입법을 한다면 이거 헌법을 어차피 바꿔야 돼요. 이게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위법인 헌법과 이게 일치하지 않았을 땐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뭐 개헌을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위헌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국민들 앞에 선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논란 이 위헌이요. 위헌 논란이 많이 일게 됐을 경우엔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판사 출신이며 이 최기상 의원이라는 분이 네.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다 잘 알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 법 얘기할 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변호사분 헌법 전문가라고 얘기한 그 변호사분이 위헌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부터 명쾌히 하고 뭐 추진하든 말든 해야 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국관리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법안인데요. 지난 23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당정은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당정협의회 열렸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불참했고요. 이렇게 당정협의회 열린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담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농업계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서 짚었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두 번째는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세 번째,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네 번째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정의 입장은 명확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건데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시장 경제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실 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시장의 논리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처럼 물론 농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양곡관리법 이렇게 해가지고 전량을 다 이제 수매를 하잖아요. 팔리지 않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축산업이라든지 다른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한테도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야 이게 쌀이 요새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쌀농사 이걸 접고 딴 걸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럴 때 지원을 해주는 건 전 찬성해요. 하지만 이분 많이 이렇게 전량 수매하면 이분들은 계속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실 텐데 쌀 농사를.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뭐 계속 남아도는 쌀은 쌓이고 이런 현상이 되고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농민분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아마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제가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인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제출하고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의 범위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의 여부, 또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그리고 선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 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뿐 아니라 지금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사대리 초치를 했는데 이건 그냥 매뉴얼 대응하듯이 한 거다라면서 주일 대사 소환을 비롯해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 총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위해서 통큰 결단을 했다라고 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교과서에 역사 왜곡 내용을 실으면서 계속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강창일 전 주일 대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 사실상 뒤통수를 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공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권에서는 일본 교과서 내용과 한일 정상회담 내용은 무관하다라는 입장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났으니까 아마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YTN TV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찾아봤어요. 이번 교과서 개정은 2024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이 이제 심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내용이 지금 알려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쓰는 건데 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사용할 사회교과서 12종, 3학년에서 6학년이 함께 배우는 지도교과서 2종의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 개정은 일본 정부가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 지도요령과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내린 지침이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미 2017년부터 일본 교과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학습 지도요령, 여기에서 학습 지도요령을 보면 2017년에 개정돼서 이번에 그 적용이 된 지침이 적용이 된 그 학습 지도 요령에는 어떻게 되냐면 독도요.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룰 것 이렇게 돼 있고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정권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이미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일본에 항의해야죠. 일본에 항의해야 하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해서 이 강제 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 강제징용과 군의 강제 동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뭐 자원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곤란한 거니까 이거 여기서 자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강력하게 항의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바로 이 식민지 역사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국내의 그 학자들도 상당히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독도 문제는 좀 달라요. 이거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식민 역사를 왜곡하는 거.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건 일본 지식인들도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연히 항의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항의해야죠. 역사는요. 힘 있는 사람, 힘이 있을 때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옛날보다 힘 많이 생겼지만 하지만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볼 소식 홍준표 대구시장 발언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제명을 촉구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윤리위 가동해야 된다. 이준석 사태 때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실언 망언을 한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윤리위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당사자인 김재원 최고위원 소셜미디어에 사과 글을 올렸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맨날 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 툭 던지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또 던지고 또 사과하고.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 그래도 그 사과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사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치인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도 상당히 시장이 될 겁니다. 이번에 진짜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